그 정도로 많이 왔는데 어쨌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는 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덕분입니다. 네. 네. 이게 정치가 잘 됐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오늘 주제는 안정권 대표가 아까 앞에서 잘 마사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선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각자 역할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원래 하는 취지 자체가 원래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팀워크로 움직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원래 개미가 원래 그 말벌을 이깁니다. 아시죠? 등치 혼자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호랑이 한 마리가 늑대떼를 못 이겨요. 그래서 모든 건 조직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조직의 중요성을 정말 누구보다 절실히 그 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은 건데 그 앞으로 우리 그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 안 하셔도 다 아는데 그래도 뭐 참고 삼아 보여는 드릴게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달러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굉장히 고민 많잖아요. 근데 그 미래가 명확하면 여러분들 돈 버시겠죠? 지금은 미래가 명확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부정적인 부분으로 명확한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해야 돼요. 아까 조선일보 보니까 한국 경제가 나빠진다가 54%, 좋아진다가 16%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명확해요. 네? 이런 명확한 시대에 들어들면 들어들수록 사실은 사업하기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한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건지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건지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미래는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안타깝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문제인 것뿐이지. 근데 한때 좋았죠.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반이 됐구나.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여기 뭐 촛불 집회 가신 분 계세요 혹시? 뭐 눈치 보고 막 손 안 드시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 저도 갔어요. 저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다 가봤어요. 왜냐? 저는 항상 감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분위기 파악하러. 어떤 분위기인가 뭔가 이게 보러. 쭉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촛불 집회 안 나가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촛불 집회를 비판하면은 거의 무슨 반역자 수준으로 몰렸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 예. 그랬었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역전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예?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좌파 사람들이 우파 사람 비난할 때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로만 정치한다는데 사실 지금 하는 것도 말로만 하는 정치거든요. 뭐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 이런 것도 말로만 정치죠. 근데 이렇게 빨리 붕괴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어요. 전 최소한 3년은 갈 거라 봤는데 야, 레임덕 이렇게 빨리 오다니. 그래도 한때는 좋았어요. 그렇죠? 한때 정말 좋았어요, 얘네들. 지금 아니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꺾어가지고 2018년에는 민주당이 인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쩌면 아직도 자유한국당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자유한국당이 특별히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한다고 해서 절대 자유한국당으로 지지자가 가지 않는다고 전 보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탈해서 그냥 부동층으로 존재할 뿐이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길 잃은 양떼들이 지금 계속 양산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탈한 사람들도 무진장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 그 김성태 의원인가 그거 하는 거 보면은 안 나오고는 그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 때 죽 썼죠. 예. 죽 써야 바뀔 수 있기도 해요, 사실은. 혹시 물 있구나. 다행이다. 제가 원래 편도선이 안 좋아서 말을 오래 하게 되면 목이 금방 말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가 완전히 죽을 썼는데 이 죽을 쓴 거는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뚜렷하게 색깔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좌파 우파 진영 논리로 나와서 싸울 때 항상 우파 사람들의 부패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부패 있죠. 저도 그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예?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좌파 사람들이 좋았느냐?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안 대표가 많이 얘기했지만 빨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빨갱이 얘기하면은 말하는 놈이 병신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진짜 빨갱이 짓 하잖아요. 네. 이게 여태까지 말을 해도 안 믿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좌우가 대립해서 둘 다 폭발하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빨리 와준 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더 고마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차라리 지금 빨리 오는 게 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도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려 그래요. 모든 기회는 위기 속에서 옵니다. 예, 늘 그래 왔어요. 안 바뀌네 이렇게.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패배 요인은 5, 60대예요. 투표 안 했습니다. 민주당을 찍진 않았지만 투표를 안 했어요. 그게 패배의 요인이었어요. 예. 왜 안 했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물어봅니까? 바꿀 생각 안 했으니까 망한 거지. 예? 그리고 그 외에 각종 탄핵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배신들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연령별로 보면은 뭐시 전 세대별로 10대는 투표 안 하니까 전 연령에서 다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이번에. 이러니 선거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였죠. 당연한 거였어요. 이번에. 그랬고 이렇게 전체적인 분포를 봐도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보면은 쭉 민주당이 꾸준히 의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으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밀리는 추세였어요. 전체적으로. 이 밀리게 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빨갱이들의 공작입니까? 난 그렇게 안 봐요. 걔네들이 좌파들이 분명히 공산주의자들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봐야 걔네들이 몇 명이겠어요. 다수가 아닌데. 일반 궁중 대다수나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부정부패를 계약하지 못했고 학연혈연지연이 우리나라에 만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게 개선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한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간 겁니다. 갔다가 이번에 우와 해버린 거죠, 그냥. 네,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지율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통계는 잘 못 믿어요, 사실은. 하지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볼 때도 좌파 채널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파 채널, 좌파 채널 양쪽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이제 그 뉴스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거든요. 항상 보면은 그쪽에서 애우는 소리 많이 하더라고. 그걸로 봤을 때 이거 지지율이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0% 정도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애우는 소리 하는 거는 저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부적으로 실제 통계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상당히 지지율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근데 이제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하고 대화가 잘 되면 지지율 올라간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지율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쪽인데 그 다음에 정책 안보가 그래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정책 안보를 조작하기 때문이라 보는데 어쨌든 외교 잘함 이게 왜 들어간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래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미래는 명확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외교 앞으로 계속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화는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남북 경제협력 철도, 그거 연결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 때. 한국에 금융위기 올 거라 그랬죠? 저기 파키스탄처럼 폭탄 터진 일은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별로 마사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 오늘 중국 사람 왔던데. 나 아까 화장실에서 중국에서 오셨어요? 웨딩홀 갔다 오신 거예요? 웨딩홀 간 거였어요? 웨딩홀 간다고 해서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쿠차도 왔나? 그리운데 쿠차. 예. 요즘 주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저를.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이거는 100% 저 확신해. 앞으로 더 나빠질 거예요. 대북관계 친북 성향. 이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 생기고 있죠.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100% 떨어진답니다.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민주당도 심각하게 자신들의 위기가 온다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할지도 예측이 돼요, 지금. 아, 무슨 짓을 벌이겠구나.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작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을 거라 봅니다. 보니까 내부 이상한 놈들 너무 많아. 정상적이지 않은 놈들이 실권을 잡고 의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더라고요. 저는 그거 뿌락지라고 봐요. 네. 그런 놈들이 다 지도급에 있죠. 자, 주식 급락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하는데 계속 상황은 나빠요, 우리나라가. 근데도 계속 이걸 뭐 아름다운 대안은 전화하죠. 이게 안 된다니까. 남북 통일은요, 저는 찬성하는 쪽이에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전통 우파는 반대하는 쪽이지만 저는 찬성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제 사고방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통 우파랑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전 경상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전 서울대 출신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우파의 기준에 저는 안 들어요. 그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그리고 저는 해외에 살면서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유행하면 다 흡수한다는 주의예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 우파 가른 다음에 상대방 거 절대 흡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좋아하다가 저 새끼 좌파였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싫어지기 시작하죠. 저는 그런 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적이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웁니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통일은 기본적으로 전 찬성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냐를 보죠. 남북 경협 찬성이라니까요. 철도 뚫는 거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유라시아 횡단 철도. 어떻게 뚫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저렇게 뚫는 거에 대해서는 전 반대하잖아요. 네. 해서 하는데 누가 북한 도와줄지 말게요. 도와줘야죠. 근데 도와주는 데 있어서 모든 거는 효율성이라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효율성은 무엇이냐? 지금 북한에 돈 퍼주면 체제 유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계속 못 살고 북한 엘리트층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북한은 자꾸 핵 개발만 하려들어요. 그리고 철도를 뚫어서 왔다 갔다 하려들면은 중국이 하는 것처럼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자꾸 횡패를 부릴 게 뻔해요. 그거 왜 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투자를 했으면 제대로 된 이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라고. 근데 그게 안 될 게 뻔한 거를 왜 합니까? 하면 안 되지. 뭐 앞으로 못 할 거예요, 이거는. 제 아는 친구가 여기 있는데 못 한답니다. 돈이 없어서. 예. 제 친구가 이거 계획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고 그랬어요. 형님 이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투자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 이 새끼 이거 미국이랑 반하는 계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아? 작은 줄부터 말리게 해버리지? 안 되는 계획을 투자하지 말아라. 응? 걔만 유일하게 돈 벌었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왜? 거꾸로 갔거든. 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우리나라 금융 분석가도 못 믿겠다예요. 아니 왜 정권의 하승이 돼서 투자를 하려고 그래?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는 거는 정권의 말을 안 듣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투자하게끔 만들려고 해요. 근데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투자 환경이 영 아닌데 투자하라 그러거든? 그럼 하면 안 되지. 근데 왜 합니까? 에? 우리나라 금융계에 좌파들 많죠? 좌파적 성향을 가진 금융투자자들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예전부터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엄청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트코인 갖고 돈 좀 버셨냐는 거예요. 응? 김 박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좀 벌었냐는 거예요, 내 말은. 못 벌었잖아. 응? 국제 역학관계도 모르면서 뭔 놈의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응? 그 중국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다 날려먹었죠, 지금. 지금 뉴스에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날아가고 있죠, 지금. 예? 뉴스에 조금씩 보도는 되죠. 뭐 1,400억 날라갔다, 뭐 1,200억 날라갔다, 조금씩 나오죠. 그거 다 합치면 한 1, 2조 되겠네. 예? 그거 다 날라갔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연금,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이 다 날라간 거예요, 그렇게. 예?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저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언론 통제와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좌파 오빠가 솔직히 까놓고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 지금 재무부에서 셔터 내린다는 얘기도 나왔죠? 비트코인 때부터 얘기를 제가 계속했죠? 미국 재무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한다면은 여러분 재무부 진짜 무서운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미국의 그런 경제나 행정부서에 대해서. 재무부는요, 정보기관이에요. 저기 CIA 같은 정보기관이라고. 미국에서 그 대테러 회의 진압하고 하는 거 할 때, 회의할 때 재무부 장관도 같이 가요. 왜냐? 테러리스트의 자금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돈을 결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저 테러리스트의 자금을 어떻게 금융제재를 할 것인가 등등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독립적인 또 첩보들도 갖고 다 움직인다고. 우리나라 재정경제부랑 달라요. 응? 재정경제부랑 같은 부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국정원이랑 재정경제부 합쳐졌다고 보면 돼요. 이런 애들이 움직인다고. 근데 얘네들을 거절을 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진짜. 더구나 기축통화인 달러로 움직이는 애들인데 이거 루블이나 위에나 움직이는 또 재무부랑 다른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테러 때문에 그래. 누구로부터의 테러예요? 북한이라니까. 나머지 제 강의들은 아마 보셔도 알 겁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많은 짓을 하고 있어요. 많은 짓을. 우리 지금 남북 대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파고 우파고. 북한은 세계 범죄 원흉입니다. 진짜. 악의 축이 맞기는 맞아요. 옛날 때 조지 부시가 이상한 말 정치했다고 해서 막 조지 부시 나쁜 놈 멍청이 이거 욕만 하는데 그 사람이 멍청한 거는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북한이 하고 있는 엄청난 국제 범죄가 많습니다. 이거 정리하려면은 북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은 지지율 떨어집니다. 지지율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대비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필요한 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태극기 집회는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거는 그거대로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사이버 전쟁도 같이 병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이념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버 전쟁을 강조한 이유는 사이버 전쟁이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 효과는. 제가 한국에 온 지 14개월 됐어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게 12개월 전입니다. 그때 저희가 처음 만들어서 했을 때 3명 왔어요. 지금 몇 명입니까? 600명이에요. 사이버전의 효과라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지만 유튜브에서 하는 것 같죠?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합니다. 요즘 우파 채널이고 뭐 딴 데 보니까 우리 거 많이 베끼더라고요. 방송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콘텐츠 등등 보면 거의 뭐 우리 거 거의 빼다 박으로 하는 게 많더라고. 예? 저는 괜찮아요. 뭐 그런 거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확산만 잘 될 수 있다면 뭔들 어때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저작권 포기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600명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는 순수 우파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여기서 30%는 좌파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잘 보세요. 머리가 까맣습니다. 염색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제 머리가 더 하얘요. 저는 원래 머리 하얗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좀 하얀데 저희 강의 오는 사람들은 연령이 굉장히 젊어요. 늘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연령층이 젊고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20대서부터 심지어 16살짜리도 와요. 다양한 계층입니다. 이게 제일 좌파들이 보기 싫어하는 그림이에요. 제일 보기 싫어하는 그림이에요. 그냥 꼰대로 몰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 논리를 집어넣고 싶어도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가져요. 에? 아주 죽이고 싶겠죠 그냥. 태극기 부대의 문제는 고령화인데 이 고령화를 젊은 층으로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사이버전입니다. 왜? 젊은 애들은요 인터넷해요. 여러 요인 중에는 하나는 저는 뭐냐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히키코모리 많아요. 안 나와요. 집에서 해요. 집에서.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옛날같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터넷을 어떻게 쪼물락쪼물락 돈 버는 거 더 좋아하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다면 저변 확대가 젊은 층에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서 확장을 하는데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보면 요즘 뭐 정봉준 옛날 17대 의원인가? 뭐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채널이 전부 다 우경화돼서 자기들이 좌파 채널을 하겠다고 한다.
그 말은 맞아요. 이 우파 사람들 유튜브 채널에 많이 들어와서 헤게모니를 지금 장악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확장성이 없어요. 우리들끼리 보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폭파되기 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빨간색 칠한 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유튜브 채널로 봤을 때. 이쪽이 가장 큰 매체를 차지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유튜버의 연령층이 구독자의 연령층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저는 40대예요. 그래서 저는 40대 사람들이 많이 봐요. 이게 지금 제 거예요, 제 거. 잘못 얘기했다.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인구 분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40에서 5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40에서 50대가 가장 좌파적입니다. 그래서 이 40대, 50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선거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40대, 50대를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악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유튜브의 연령이 그 연령층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지금 변희재 씨는 안타깝게도 지금 감옥 가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박살 났죠. 황장수 브리핑 하나 남아 있죠. 요거 정도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40대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이라고.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한 사람들이 민주당 쪽을 지지하니 나머지 여러분들이 일치 단계를 한다고 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느냐? 모르겠다예요. 그래 봐야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예요. 선거는 머리수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이 머리수 싸움인데 머리수 싸움을 할 때 과연 누구를 공략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선거라던가 정치, 국제관계를 접근하는 방식은 마케팅적입니다. 왜냐? 저는 학사, 석사, 박사로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 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해요. 그래서 저는 분석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공략해야 될 타겟 커스터머, 즉 주요 고객은 누구냐? 40대, 50대입니다. 그게 가장 인구 비율도 많고 가장 좌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적어도 50%만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다면 선거는 게임 끝이에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과물이 사실은 여러분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 50%가 넘는 사람들이 40대예요. 40대에서 50대입니다. 성공한 거예요. 왜? 모든 건 결과로 말해야 돼요. 뭐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뭐 이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아름다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말로는 만리장성도 쌌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들어야지. 성과물은 철저하게 기업주의적 관점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 봐요. 이게 미국식 방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국인처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미국인처럼. 미국 맨날 좋아하지만 말고 진짜 미국인처럼 사고방식을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령별 정당 지지를 보시면은 이번에 선거할 때 20, 30, 40대가 다 압도적으로 지지를 많이 했지만 특히 30대, 40대 이쪽이 많았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앞으로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은 이탈할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20대도 두 번째로 많아요. 얘네들이 이탈할 거예요. 이탈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업. 직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탈하는 거예요. 아하, 20대는 나나 안정권 대표가 그 어떤 정치 공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나오겠구나. 오케이, 긍정적이네. 그 이제 3, 40대가 남는 거예요. 자, 그럼 3, 40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이 3, 40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20대에서 50대 선이 50% 선이 무너지고 호남을 제외한 지방에서 지지율이 출렁이면서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세밀한 맞춤형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직 3, 40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보류 중입니다. 보류 중. 그렇기 때문에 이 3, 40대 공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20대는 저절로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5, 60대는 불황 속에서 결국은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다는 말이 우파로 돌아온다는 말이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다는 말 아니에요. 네, 그것은 구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냥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서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이슈 어젠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 거예요. 폭파당하기 전에.
보시면은 45에서 54세가 압도적으로 많죠? 왜? 제 연령층이에요. 제 연령층.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연령층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태극기부대도 연사로 세우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방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 젊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손님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쓰기다시밖에 안 됩니다. 직접 그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움직여야 되고 본인이 운영을 해봐야 되고 주체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적극적인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려니까. 내게 아닌데 왜 움직여요? 내게 아닌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20대는 급격히 탈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일본에서도 이미 일어났던 경향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30, 40대가 문제인데 30, 40대를 빠르게 이탈시켜서 우파 쪽으로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는 30대, 40대 유튜버가 필요합니다. 기존 매체에서 30대, 40대를 고용해가지고 걔네들을 가오마다로 내세우는 방송 말고 걔네들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걔네들이. 그러지 않으면 절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한 거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누누이 해오다가 1년이 지나서야 이제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자금이 부족했으니까. 모으고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지금 강의에 온 분 비율이에요. 40,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40, 50대인데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그 연령 분포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몇 년만 이끌고 간다면은 이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히는 겁니다.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뭘 어떻게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으로 갖고 1년 동안 이만큼의 결과물이 나왔다 해요. 3명에서 600명이 불어서 몇 퍼센트 성장입니까? 이게 2000%인가? 그렇죠? 1년 동안 2000%. 이건 기적이라고요. 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뭐 따로 그렇게 뭐 스폰서를 받은 적도 없어요. 네. 어디 뭐 큰 손들이 와갖고 뭐 이렇게 뭐 돈 찔러주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10,000원이면 받은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전략은 어떻게 구성하냐의 문제인 거지 돈 하나 쏴바른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중간 선거도 이겼지만 대통령 선거도 이겼죠. 돈으로 싸질러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던가 뭐랄까 필요성 이런 걸 정확히 찝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왜?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언론이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고 온갖 술수를 다 써도 다 사람들은 쓰시고 다 볼 거 봅니다. 이게 여론 조작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인터넷 때문에 여론 조작을 하기 쉬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어려운 시대이기도 해요. 이게 큰 딜레마인 거예요. 민주노총이 공영방송 다 장악하면 끝날 줄 알았겠죠. 설마 유튜브가 이렇게 빵꾸가 날 줄 알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옥죄면은 그게 숨겨질까요? 천만에 만만해요. 또 튀어요, 딴 데로.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이버 전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사이버 전쟁과 필드에서 하는 태극기 집회는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권 대표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저는 사이버 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합쳐지면 시너지는 커집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결과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것들은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요거는 저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이 민주당이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40대 전라도 지역이에요. 보세요? 자, 다른 데 보세요. 정기재 TV가 됐던 고성국 TV가 됐던 황장수 TV가 됐던 이 사람들의 특징 다 경상도 아닌가요, 근데?
맞죠? 이제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기들끼리 정보를 보는 거예요. 확장성이 떨어진다니까요. 예? 확장성이 떨어지는 걸 갖고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투표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표를 뺏어오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확장성을 가질 수 없으면 지금같이 밀린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럼 이 매체들이 잘못됐느냐?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기존의 매체는 지금의 우파 사람들을 잘 결집시켜 놓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나머지 미개척 영역을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서 함께. 그러면서 나가야 이길 거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 문재인 정권이 똥볼만 차준다면 금상첨화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명확한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1년 전에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할 때는 미친놈이라고 했죠. 이게 뭔 소리야? 촛불 어쩌저쩌 얘기하면서. 1년 반 딱 전이니까 벌써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단 1년 뒤에 미래도 내다볼 수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불과 이 1년 뒤에 세상이 이렇게 뒤바뀔 텐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전략은 굉장히 잘 먹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당겨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제 채널이나 GZSS 채널은 지속적으로 폭파당할 겁니다. 계속 계정 정지시킬 거예요. 왜? 입막음 하려고. 그러면 입막음 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이 다시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 거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사이버전을 하면은 못 이겨요. 이거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태까지 이러한 게릴라전을 우파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기득권으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정규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정규전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권 뺏기니까 그냥 다 줄 서서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말들잖아요. 빨갱이가 정권을 잡으니까 군인과 경찰이 그대로 국정원이 빨갱이를 잡는 게 아니라 빨갱이를 잡으려는 시민들을 잡잖아요. 왜? 시스템에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시스템에 익숙해 있어서. 한 번도 게릴라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갈 줄 알았죠, 이게. 네. 우리 같은 예외가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는 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게 레기온 쿠리타로 이름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네.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우파에서 젊은 층을 모으고자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줬어요. 전 그렇게 안 해요. 각자 파트너십입니다. 전형적인 유목민의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중앙아시아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중동에 살았었고. 각자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르면 어때요? 다르면 어때? 원래 민주주의 하려는 게 다른 걸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의 제가 좋다니까요. 네. 저는 지금의 상태로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되면 지금의 제가 없으니까. 각자 다른 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해서 하는데 각자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각자 활동하면서 우리가 도와주고 홍보해주고 호응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기존의 우파들은 어떻게 했느냐? 누가 뜨면은 깎으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험담을 합니다. 그게 참 더러운 한국인의 민족성이기도 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이념, 가치관이 같으면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데도 근데 단 규칙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겹치지 않게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안정권 대표는 오프라인 위주로 많이 하면서. 물론 온라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요. 하지만 하고. 저는 온라인상에서 국제관계 위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로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집을 만들 때 대들보만 갖고 집을 만드나요? 창문도 있어야 되고 야들야들한 종이로 아름다운 벽지도 만들고 구리로 파이프라인도 만들어서 난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완벽한 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양성을 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비로소 완벽한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레기로 클 때 LR을 같이 써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썼냐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원래
그 레기오는요, L로 시작한 레기오는 땅개예요, 땅개. 육군 중에 가장 일반 보병에 시작하는 겨, 로마의 군대. 고 리지언, 알리지아요에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뭐냐? 쿠릴타이니까 언저리 연합이에요. 쉽게 얘기해 언저리 연합. 예.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는 정치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좌로 우라 왔다 갔다 방황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쫓든 그 사람들의 꼭지점에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전라도 출신 좌파와 서울대학교 경상도 출신 우파 간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찍어도 여러분들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인다니까. 둘은 동문이에요. 친구고. 정치인들 잘 보세요. 텔레비 앞에서 싸우다 뒤에 가면 악수하고 술 먹고 놀잖아요. 예? 막 싸우다가도 국회의원 임금 인상하면 다 100% 동의하고 일어나지도 않던 만장일치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어? 이런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전체적인 물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언저리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저는 지금 어떤 개념이냐, R과 I를 같이 쓰는 이유는 바로 군인 중에도 엘리트가 아닌 리지언, 즉 가장 병사에 해당하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인데 프롤레타리아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L과 R을 쓴 이유가 바로 레프트와 라이트의 약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 의미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 여태까지의 그 정치는 좌파는 반미, 그 다음에 친북적, 우파는 친미, 반북적,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생겨야 될 새로운 정치의 지도는 좌파가 됐던 우파가 됐던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흔드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이 안 됐고 91년도 소련 붕괴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냉전의 국가예요. 우리는 냉전 안 끝난 나라예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생겼다면 큰일 납니다. 한국은 특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반공이 기본이 돼야 돼요. 반공과 한미 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살면서 왜 한국을 부정합니까? 에? 요즘 상하 임시정부 자꾸 얘기하는데 상하 임시정부 정부 아닙니다. 에? 왠지 아세요? 그 논리대로 간다면 신장 미구르 자치주 임시정부도 정부고요. 저기 내몽골 자치제 정부도 정부고 쿠르드족 자치정부도 정부예요. 그게 정부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게 뭐야? 이러는 거고요. 모르잖아요. 국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러길 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해 임시정부 아닙니까? 정식 정부 했다고 임시정부란 말을 왜 씁니까? 응? 근데 왜 굳이 상하에다가 정통성을 붙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이 싫은 거거든. 너무 간단한 논리예요. 근데 여기에 감성적 민족주의를 집어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는 더 오래됐다. 우리는 항일투쟁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 하면서 뭔가 아름답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국민을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게 걔네들의 의도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부정이거든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룬 이 결과는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저는 후진국에 살았잖아요. 대단해요. 이게. 다른 나라 후진국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 가도 여러분 웬만한 데 가서도 한국이 안 뒤져요. 솔직히. 제가 어제 스페인에서 돌아왔거든요. 존나 가난해요. 존나 가난해요.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요, 진짜. 와, 어떻게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고 금을 갖다가 그렇게 약탈을 해가지고 황금으로 싸바르던 나라가 어쩜 저렇게 거지가 돼버렸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요. 예? 전부 다 짱골라들, 나 같은 아시아인들 가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 시키고 그렇게 잘생겼다는 스페인 남자들 와갖고 옆에서 서빙하면서 팁 좀 받으려고 기웃기웃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뒤바뀌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남북 통일할 때 이렇게 부강한 한국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북한을 기반으로 통일을 한다? 다 거지되는 거죠. 저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외교 실패, 대북 정책 실패, 경제 불황으로 지지율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이건 100%예요. 지금 민주당도 다 떨어질 거예요.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있죠? 국회의원 선거 때 저게 유지될 거라 보십니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단 민주당이 저 득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계속 지지율을 저렇게 유지하고 한다면 뭘 하면 될까요? 네? 문재인 숙청이요? 한국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 있어요. 네? 남이 다리 닫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끌어내릴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망함으로써 민주당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제가 한국인의 가장 더러운 근성이라고. 우리나라 좌파 우파를 떠나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가장 사천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픈 근성. 네? 민주당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정책이나 외교로서 절대로 지지율을 올릴 수 없어요. 경제 개판 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자유한국당을 앞서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유한국당 망쳐버리면 돼요. 들어와 있는 엑스맨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걔네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완전 붕괴시켜버리면 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뻔합니다. 이거 통과할게요. 이거 우파 지지율 대통령 후보래거든요. 여론 조작이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얘네들 지금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구나. 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한 명도 없어요. 왜 없다고 제가 단언한지 아십니까? 미국하고 외교할 능력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미국하고 외교도 안 하면서 어떻게 경제 성장 시키려고 그래. 이제야 조금씩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외교를 망쳐서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이제야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야. 여태까지 제가 얘기할 때는 저를 그렇게 욕해놓고서 이제부터 말이 맞으니까 제가 했다는 얘기 싹 빼고 마치 지들이 알아서 연구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솔직히 제가 다 이미 2년 전에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계속 얘기했고 중국이 문제라는 얘기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는 나를 음모론자로 몰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들이 이제 말이 맞으니까 저에 대한 존재는 싹 빼버리고 나서 마치 자기네들이 분석해서 얘기하는 마냥 얘기하잖아요. 이 더러운 민족성이죠 이게. 왜 그래요? 학연혈연지연에 나는 없거든. 그들의 논리에는.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건 이쪽도 다행이에요. 이거 보니까 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여기서 미국 비자 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일까 하는 거예요. 네.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은요, 첫째, 자격 조건이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둘째, 미국 비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정말 간단한 논리예요. 중국 비자 받는 거 소용없어요. 미국 비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한국을 연맥이기 위해서 야, 백악관으로 와고 초대하면 비자 안 내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초대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거야? 미국은 법치국가니까 미안해. 내가 대통령의 직권으로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다음번에 한국 갈게. 개망신 당하는 거거든. 에? 우리나라 지금 야권 지도자들 중에 비자 받을 수 있는 놈이 없어요. 비자 받을 수 있는 놈이 여기. 소용길이 여기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 임종석이 여기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후보가 없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당도 방황하는 거예요. 경제는 망했고 민주노총도 기껏 다리 잡고 늘어지다 보니까 지회사 망하니까 실업자 되고 어머나 하고 놀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지금 혼란이 오고 있다고요. 앞으로 1년 뒤, 올해부터, 내년서부터 더 혼란이 올 거예요. 경제 더 나빠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스페인에 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란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8개 국가를 지목했죠? 그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분석하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봤어요. 우파에서는 특별한 논평은 없더라고요. 눈에 띌 만한. 좌파에서는 논평이 뭐라 했느냐? 자기네들이 외교를 잘해서 했대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왜 포함됐다 생각하세요? 네? 빨갱이?
왜 이란 교역에 한국을 포함시켰을까요? 미국이. 같이 죽이려고? 와, 역시 제 동영상을 많이 보셨나 봅니다. 함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친북적이기 때문에 100% 북한에 돈을 퍼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의했지만 돈 퍼주는 여러 경로 중에 하나가 이란이에요. 한국과 이란의 교역로를 열어놓게 되면 한국은 100% 이란을 통해서 북한에 대북 성공하려 들 거예요. 미국이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보여 이게? 이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난 딱 보니까 그건데 와 이거는 함정이다. 근데 얘들 논평은 뭐예요? 우리가 외교를 잘해서 그렇다. 와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외교를 하니 어? 우리의 미래가 명확해지는 거죠. 망하겠구나. 망하겠구나 진짜로. 강경아 영화 잘하면 뭐예요? 말뜻을 이해해 먹어야지. 말을 이해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아니 왜 이 정도의 외교를 파악을 못할까 하는 거예요. 이건 함정인데 100%. 내가 이걸 왜 이 방송에서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거 얘기해도 걔들은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미 해놓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못 벗어난다고. 이 등시 같은 것들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해찬이 이게 많이 올라가고 그 외에 제가 보는 건 송영길, 김지표 없음 잘 모름이에요. 대충 3명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해찬, 송영길 누구야? 그 다음에 김진표 여긴 없네. 요쪽으로 해서 당대표는 요쪽. 그 다음에 지지율 봤을 때 박원순. 이거 보니까 아 얘들 좀 분리가 돼 있네.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계열이. 아 얘들 싸우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4분 났습니다. 지화자 하는 거죠. 아이고 얘들 싸우고 있네. 네. 이제부터 정책 실패를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할 거예요. 여태까지 박근혜 탓으로 돌리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하니까 문재인 탓이네 뭐 이재명 탓이네 뭐 박원순 탓이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들. 얘들 항상 남 탓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응? 남 탓 아치가 못해. 응? 내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환경이 지금 내가 했잖아요.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가는 것도 원래 선물 투자에서는 밝은 겁니다. 왜? 미래만 정확히 한다면 투자는 성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는 일종의 선물 투자예요. 미래를 담보로 지금 뽑는 겁니다. 다음번 사람을. 근데 그 미래가 어떻게 올라갈지를 안다면 정확히 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뽑을 때 여러분들은 몰표를 줘서 압도적인 지지를 실어줘야 그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뭐 40%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고 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힘이 주어져야 돼요. 왜? 이번에 대규모로 물갈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다음번 지도자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진짜로. 네. 그래서 요거 합쳐질 겁니다.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태극기 부대랑 촛불 부대 합쳐집니다. 합쳐질 거예요. 네. 합쳐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촛불 집회하는 애들한테 가서 설득할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식들을 설득하십시오. 다 집안 문제예요. 집안 문제. 그렇잖아요. 뭐 설득하는 것도 방법 간단해요. 뭐 하지 말고 그냥 저희 동영상 보여주세요. 예? 효과 있다니까요. 요즘 제 거 보고서 영상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30대인데 좌파에서 우파 전향했다고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생긴다니까요. 이게 무서움이에요. 이게 무서움. 제 계정 하나 없앤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늘 방송 이거 딱 찍고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몇백 명이 제 걸 가지고 퍼뜨립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요. 제 계정 하나 폭파시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방해공작 연락이 하고 있죠 지금. 증오심 유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욕을 덜 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는 증오심 유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혀도 짧고, 그리고 저는 그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제가 말할 때도 혀가 잘 꼬여. 그리고 제가 톤이 목소리가 가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욕을 해도 상대방이 욕처럼 안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안정권 대표 정도는 돼야 이게 들을 때 이 욕이 왜요 왜? 욕이 가슴에 팍팍 꽂히고 막 이러죠. 이게 원래 남쪽 사람들이 말이 거칠거든요. 난 말이 거칠게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뭘 증오심 유발이야. 그리고 제가 중국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왜
인종차별이 됩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락이 되고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욕하는 거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배경에는 인권이 깔려 있다고요. 그건 인권을 얘기하는데 중국은 지금 티베트 사람이나 위구르 사람, 그다음 북한 사람들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왜 말 안 해요? 예? 그걸 왜 비판하는데 그게 왜 인권 탄압이 됩니까? 희한한 사고방식이죠.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폭파당하고 하는데 이거 계정 폭파당하고 도와주고 있죠. 지지율이 막 올라갑니다. 안 된다니까. 이게 그 무서운 거예요. 왜? 네이버 검색하시면 저 안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저 계정 폭파 당했던 당시에도 저 검색하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지지율은 올라가. 왜 그렇지 하는 거예요? 에? 걔네들도 다 연산식을 걸어서 하는 거거든요. 연산식의 메커니즘만 이해한다면 이 사이버전은 이길 수 있죠. 아, 니들이 그런 식으로 방해한다 이거지? 그건 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걔네들 진짜. 어? 어떤 식으로든 존재를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지죠. 에?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 이제 분위기는 그렇고 저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성공을 많이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을 계속 거둘 것이고 그 저희가 거두는 성공의 모든 핵심에는 어떤 거대한 큰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지. 예.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저희를 찾아서 검색해 주시는 것이 저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작권을 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거를 복사해서 올리는 유튜버들 것도 봐주세요. 제 것만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거를 복사해서 올리는 사람 것도 봐주세요. 그럼으로써 마구마구 확산이 됩니다. 왜? 저만을 중심으로 막 보면서 구독자가 예를 들어 100만이 됐다. 그랬다 제가 빵 폭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제로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저희 거를 복사해서 갔던 분들 것까지도 골고루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가지고 100만 명 만들어 버리면은 안 부서집니다. 이게 제가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구 포괄하는 것이고 마구 포괄한 사람들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면서 구독자와 좋아요를 마구 눌러서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절대 얘네들 공격 못합니다.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론 탄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네. 못 이깁니다. 이렇게. 네? 이거 다 제가 공산국가에서 배운 거예요. 네? 제가 몽골 가자서 뭘 배웠겠어요. 네? 이런 것만 배우고 다녔지. 거기도 언론 탄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구나. 네. 캐나다에서 운전면허 따면은 한국에서 운전 못하지 않습니까? 네? 몽골 가면 운전 더더욱 못하고 중국 가면 진짜 손 놔야 되고 거칠은 환경에서 공부해야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전쟁에 졌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싸움을 할 때 싸움을 잘하는 사람하고 싸울 때 이기는 방법은 많이 맞아주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싸움 잘하는 놈이랑 싸울 때는 선빵을 날려서 KO를 시키던가 그게 불가능할 때는 많이 맞아주는 거예요. 왜? 급소만 안 맞으면 되거든. 상대방이 나를 패다 지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방법을 터득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늘 옛날 때 이미 했던 얘기지만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무조건 친미 정책에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친미 정책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미국을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냐. 천만에 만만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미국이 하는 온갖 공작이나 스파이전도 저는 다 얘기합니다. 왜? 인생은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패권 국가가 패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게 왜 나쁘냐. 여러분들은 항상 착한의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패권 국가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패권 국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도덕성이 아닌 질서라는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를 나쁘다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바로 그 질서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슬프죠. 사람 죽고 이산 가족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덕택에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누군가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끝나고 저녁에 식사하실 때 드실지도 모를 스테이크, 백정이 없었다면 드셨겠습니까? 그 백정이 동물을 죽였다고 해서 나쁜 새끼라고 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좀 더 큰 눈에서 바라봐야 돼요. 네. 미국의 패권, 역대 패권 중에 가장 좋았어요. 역대 패권 중에. 패권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힘 약한 사람은 불리해요. 억울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역대 패권 중에는 낫다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우리한테 한 역사를 보시고 대영 제국이 인도에서 한 역사를 보세요. 어마어마했잖아요. 미국은 최소한 그 짓은 안 했잖아요. 물론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있지만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그 짓은 안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잘 보라는 거야. 이런 걸 보라는 거야. 이런 거를. 한반도에서는 그런 짓 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하면 안 되니까. 자신의 패권의 이익관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재인 같은 사람 제 성격이었으면 진짜 10번을 때려 죽이고도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왜 가만히 냅둘까요? 그러면 안 되니까. 참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조지죠.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상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반미를 하면서 미국과 대척점이나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경제 불황이 오는 걸 피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경제 불황의 원인을 미국한테 돌리려고 전략을 쓰고 있죠. 미국이 한국에 금융 제재를 가해서 한국이 나빠지는 거다. 문재인이 가는 모든 정책은 틀리지 않았다. 이게 얘네들의 전략이라고요. 이거를 국민들에게 프로파간다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전술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달러로 결제해야 되고 미국에 물건 팔아먹어요. 중국에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중국에다가 자동차나 핸드폰을 만드는 중간재 부품을 수출을 해서 최종 조립을 해서 미국에 파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시장을 닫는 순간 수출이 막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자동차나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 팔립니까? 안 팔린다니까요. 우리는 미국 시장을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팔기 위한 달러 결제 이 모든 시스템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다? 꿈도 못 꾸는 얘기죠. 그게 지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반미로 돌리는 거를 지금 얘들 공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개뿔도 모르는 좌파 젊은 애들이 선동에 넘어가는 거고. 왜?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을 모르니까. 여태까지 몰라왔었죠? 여태까지. 제가 와서 마구 떠들고 있죠. 국제관계의 메커니즘이 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응? 해야 되고 사드 얘기를 왜 했을 거예요. 울릉도에 미군 기지 지어야 되고 이어도에도 지어야 됩니다. 지금도 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자금 마련해야 돼 이러면. 자금, 돈 누가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야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생기죠. 좌파들이 원하는 바죠. 그래 국민 세금 갖고 하겠다고 이런 얘기 나올 게 100% 뻔하죠. 저는 중국 시장 뺏어서 할 거예요. 네. 어차피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차피 제로섬 게임.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전 세계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하는 종업원은 10,000명도 안 됩니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앞으로 세계 제조업은 자동화가 계속 될 겁니다. 4차 산업이 되면. 어차피 제조업 숫자는 급격히 감소해요. 그 급격히 감소하는 과정 속에 누가 그 제조업을 장악하고 있느냐가 그나마 없는 고용 창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북통이 되면 또 그만큼의 노동 인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모든 건 돈이 드는데 그 돈은 어디서 와야 되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서 와야 돼요. 금융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냐? 우리는 인구가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금융업으로는 고용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제조업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려는 전략이냐? 제가 남북통일을 반대 안 한다고 했죠? 남북통일을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연방제입니다. 그렇다고 좌파가 얘기하는 고려연방제는 절대 아니에요. 항상 저를 깔려는 친중 우파 사람들이 연방제를 얘기하니까 꼭 그런 걸로 저를 갖다 일베에서 공격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연방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 체제 속에서의 두 개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인정한 두 개의 연방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한 두 개의 국가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더 이상 북한이 우리의 위협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통일을 왜 그러면 당장 하지 못하게 하느냐? 통일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돈 주기 싫어요, 북한에. 제 돈 주기 싫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통일은 하고 싶어요. 네. 통일을 하고 싶은데 내 돈 주긴 싫어. 사람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러면 내 돈은 주기 싫은데 통일 비용은 어떻게 발생시켜야 되느냐? 북한이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로만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때 개성공단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저런 개성공단 발전하면 안 돼요. 북한의 정치 체제가 바뀐 다음에 개성공단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성공단을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북한의 값싼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그 대기업들 그 공장에서 일해보신 분 계세요? 있습니까? 그 숙사에서 주무셔봤어요? 83년도에 하루 1시간에 300원 받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저도 숙사에서 있었고 밥도 회사에서 준 거 먹고 그랬죠. 저 공돌이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예. 잘 나와요. 최소한 북한보다 잘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10배는 잘 나올 거예요. 10배는. 북한 애들, 한국 대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공장 지은 다음에 취업하면은 건물 삐까번쩍하게 지어줍니다. 예? 그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그 개 같은 소리 안 들어줘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스탠다드 해줘요. 숙소, 음식 정말 잘 나오죠. 음식 잘 나온다니까요. 그거 먹으면서 월급 받는 거예요. 충분하죠. 그리고 남한 간의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막아놨기 때문에 북한의 부동산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 돈 갖고 집도 사게 해줄 수 있어요. 남한의 부동산 투기 자금 확 들어가서 부동산 뻥튀기 되면 북한 애들 가난해진다고요.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월급을 받고도 북한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된 다음에 그 북한 애들이 만들어진 물건들은 반드시 팔려야 됩니다. 미국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아이고 여기 지나갔는데 철강이 아까 있었는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없네. 여기도 없구나. 중국이 미국의 철강을 한 60%를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고 우리가 중국 시장 60% 욕심 많이 부리면 아니면 소박하게 30%만 뺏어 와도 우리는 45%를 장악하는 거예요. 45% 장악하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중국이 파는 선박 어마어마하죠. 거제도가 지금 거덜났죠. 거제도의 생산 캐파가 모자랄 정도로 인생이 되니까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사람 딸리죠. 우리 일본처럼 될 수도 있어요. 노동력이 딸려가지고 막 사람 찾느라 아우성 벌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문재인 때문에 못하는 거죠.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를 간 거예요? 일본 가버렸잖아요 지금.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기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기회 아직도 있어요. 이거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북한은 통일이 지금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이 통일이 빨리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자유민주 체제로 빨리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미국도 빨리 중국 제품이 아닌 한국의 제품으로 완전히 대체된 값싼 제품이 들어오는 루트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북한이 미국의 적이 아닌 미국의 우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바라보는 동북아 패권 전략의 그림이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한강을 중심으로 임진강을 중심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압록강을 중심으로 중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역사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자금은 다 미국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건 거래예요. 거래. 우리가 물건 만들어 파는 거니까 거지 아니니까요. 절대 돈은 받으면 안 돼요. 뭐 청년수당 이런 식으로 거지같이 돈 받으면 안 된다니까. 노력한 만큼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도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제품 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들면은 지금 4차 산업 들어가면서 드론 시장이 많이 이게 발달하고 있는데 현재 드론 시장 잘 발달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중국의 드론 기술이 최고예요. 생산 캐파가 제일 좋아요. 그거
5년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예? 5년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5년이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세계 드론 시장 1등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버리가 중국을 능가할까요? 예?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삼성전자 칩 안 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미국이 중국 제품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 제품 안 사면 되는 거고 안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갑자기 해킹을 당한다던가 드론에서 불이 나다던가 아니면 드론이 도찰을 한다던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그 중국 제품은 절대 안 사겠죠.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들은. 그럴 때 대안할 수 있는 제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체 제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은 더 이상 제품 생산 못 하잖아요. 중국이 뺏어갔던 기술들 물건이 안 팔리게 되면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빼앗겼던 기술도 다 돌아옵니다. 중국에서 받던 월급의 1.5배만 더 주면 걔도 우리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수익시키면 되죠. 왜 핵심 생산량에서 일을 시킵니까? 우리 기술 뺏길 일 있어요? 1.5배 주고 수익시키면 돼요. 그 다음 이거 늘 얘기하지만 여자 군대 가야 돼요. 요즘 여와의 증인 해가지고 뭐 군대 안 간다고 하니까 문의가 급증했다면서요. 소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그 신앙에 대한 소신이 없으니까 사나이가 갑바가 있지. 군대 안 가려고 종교를 바꿔요? 아, 진짜 유치한 짓이거든요, 진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군대는 가야 돼요. 군대를 가고 군대가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오늘 제가 얘기 못해요. 군대를 가고 군대를 통해 수익성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는 게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하면 되고 여자들은 지금 애를 낳을 수 있게 보육원에서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삼성 여기 와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빈 사무실 많습니다. 사무실 많아요. 저 빈 사무실을 보육원으로 쓰면 돼요. 이 빌딩에 노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애를 못 낳아요. 왜? 애를 봐줄 데가 없으니까. 이 같은 빌딩에 보육원이 있다면 점심 먹고 애라도 볼 수 있잖아요. 1시간 동안. 갈 때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되고. 그것만 해줄 수 있다면 애 낳지요. 예? 뭐 이번에 그 김성태 그 아저씨 저랑 저의 고향에 또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강서구. 아, 미치겠어 진짜. 근데 뭐 2천만 원 주고 뭐 이런다고? 이 뒤에도 PPT 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요. 그거 하면 어떤 일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이 좌파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깜덩이 국가만 만들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들 자체가 지금 다 한국을 중국판을 만들려고 있다고요. 아기를 낳으면 2천만 원 준다고? 여러분 미국에서 아기 낳으면 돈 준다고 했을 때 누구 인구 증가했어요? 흑인 인구 증가했죠. 에? 아기 낳으면은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누구 인구 증가했어요? 흑인 인구 증가했죠. 우리나라에서 그 정책 쓰면 누구 인구 증가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진짜 이따위 짓을 한다니까 진짜. 에? 이게 자유한국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거 새끼들 다 친중파예요. 하는 정책이 딱 보면 중국인들 인구 구분리기 정책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 미국에서 옛날 때 한번 썼다가 실패한 정책이에요. 응? 하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왜 애를 낳았다고 돈을 줘요? 어? 거지예요? 분당에서 애 낳으면 1억 준다고 했었어요. 이재명 미친놈. 분당에 중국인 존나 많습니다. 예? 내가 해보한테 중국인만 증가해요. 중국인만. 아니 여러분들 중에 여기 소득이 꽤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기 10만 원 강의 오시려면은 아이고. 근데 그 200만 원을 받으려고 애를 낳는다? 웃기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빈민층이 하는 거예요. 빈민층이. 흑인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불법 체류자인데 장기 체류해서 한국인 인정받은 애들 혹은
자기는 불법 체류자지만 자식만큼은 정식 체류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하듯이 중국 애들 한국에 와서 애 낳는 애들 이런 애들 한국에 와서 애 낳고 애 한국 국적 취득하고 2천만 원 받아서 그 돈 갖고서 사업 종자금 만들고 이 짓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보이는데 우리나라에는 민주당이고 자유당이고 친중파예요. 하는 짓거리 보면은. 하긴 그 말하는 놈들 멤버 구성원 자체가 다 보이잖아요. 딱. 그리고 일본 파격근무제. 이것도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죠. 일본 인구 무너지니까 한일 관계 좋게 해서 한국 청년 실업 해결해야 된다. 왜? 한국 기업한테 강제로 취업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지. 근데 한국이 경제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노동인구를 갖다 분배가 안 된다면 바깥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저는 일하는 거 적극 권장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세상에 눈이 떠져요. 한국에서만 평생 공부하고 일해봐야 바깥 세상 몰라요. 그러면 맨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그래요. 바깥 세상의 흐름과 정세를 전혀 파악을 못해요. 서울대 하면 삼성을 하면 알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바깥 세상을 알아야 돼요, 바깥 세상을. 그리고 바깥의 선진국가에서 기술도 배우고 일을 해봐야 한국에 와서 그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이 방식은 전형적인 일본 방식이에요. 저 일본에서 많이 배웠어요. 자금 운영 방식은. 이 경영 방식은 중앙아시아에서 배웠고. 그랬는데 중국 인구 계속 감소한단 말이에요. 일자리 드릴게요. 일본 기업 몰려왔다. 이게 지금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정말 좋다면은 이거 정말 좋게 써먹을 수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나쁘니까 이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요즘 위안부 문제 갖고 이제 했던 일본에서 국제재판소에서 막 하고 막 일본이 난리치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가는 한국 사람들 제대로 대접받을 것 같아요? 응? 가서도 그 직장 생활이 원만할까? 조센징 소리나 듣지? 제가 97년도에 일본을 갔어요. 98년도에. 제가 98년도 일본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다는 당시입니다. 더구나 금융위기가 와서 거지가 됐을 때예요. 예? 지금 그 이후에 일본 유학 간 사람들은 혜택 많이 받았지. 한류 때문에.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예.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기업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나는 많은 걸 배울 거라고 봐요. 제가 가장 눈독 들인 게 뭐냐? 이 그림은 역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첫째, 남북 통일은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에 매우 유용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까지 미국 편이 돼야 돼요. 따라서 남북 통일은 여태까지 미국이 방해해 왔으나 냉전 시대 때까지는 지금은 미국이 동북아 패권 장악을 하기 위해서 남북 통일 혹은 남한과 북한이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걸 지지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에게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친미적이어야 돼요. 문재인처럼 반미적이어서는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친미적이었을 때 그리고 북한을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꿨을 때 아까 했듯이 개성공단 개발이 돼야 북한 주민들도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개성공단 개발되면 월급 다 공산당이 뺏어가서 북핵 개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민도 그래야 먹고 살아요. 먹고 살면서 경제개발 시키고 경제개발 시키는 돈 갖고 그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도 돈 벌고 북한에서는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메커니즘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를 만들면서 우리는 중국 시장을 박살을 내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일본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일본 제품 우리 못 이겨요. 지금도 못 이겨요. 우리는 일본 애들만큼 그 장인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배운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는 가르쳐 주겠다 그러잖아요. 왜 안 배우냐는 거야 도대체. 그 일본의 중소기업이 그 수입이 짭짤합니다. 대기업만큼 받아요. 월급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술만 배운다면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 세계 유일의 기술이 일본에 많아요. 일본의 중소기업 공장 8명, 6명 있는 공장도 세계 유일의 기술을 가지고서 독점적으로 수출하는 데가 무진장 많다고. 근데 후계자가 없어서 공장이 문을 닫아요.
그 6명 직원이 다 나이가 70살이야. 조만간 사라져요. 조만간 사라져. 그런 데 가서 배우라고. 얘네들이 여태까지 안 가르쳤다고요. 제가 97년도 일본 갔을 때에도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초밥집에서는 아르바이트 못했어요. 제가. 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했댔잖아요. 뭐 티슈 나눠주는 거, 샌드위치맨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광고판 들고 있는 거 이런 아르바이트는 해봤지만은 초밥집 아르바이트는 못했어요. 왜? 절대 외국인들 안 시켰어요. 라면집 꿈도 못 꿨죠. 요즘은 어때요? 배워오잖아요, 한국 사람들. 왜? 그만큼 일본이 사람이 부족해졌어요. 중국 놈 가르치느니 차라리 한국 놈 가르치는 게 낫다예요. 이 좋은 기회를 왜 안 배웁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반일 정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좌파들은 매국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토지 소유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이거 외국인 토지 소유 없애야 되는데 외국인 토지 없애는 거는 우리가 혼자 하면 안 되고 공조해야 됩니다. 주로 미국하고 같이 공조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하고 공조하면서 어떻게 되냐?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중국은 토지를 주택 30년, 공장 50년입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남이 나라 땅 마음대로 사면서 자기 나라 땅은 임대를 줬다고. 그러면서 차이나타운 되고 인구 마구마구 증식시켰어요. 그 시스템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한국 혼자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페인도 갔다 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합의를 봐야 돼요. 미국이 나서주면 참 고맙죠. 미국은 나설 수가 있어요. 미국이 나설 수 있는데 미국이 나섰을 때 기폭제 역할을 한국이 해줄 수 있어요. 다음번 한국 대통령이 나와서 미친 척하고 해버리면 됩니다. 네. 어차피 우리 다 뺏겼어요. 중국에서. 더 이상 뺏길 것도 없어. 눈치 볼 것도 없다고요. 똑같이 해. 소급 적용.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소급 적용. 2001년도부터 했으면 18년 흘렀네. 앞으로 12년만 쓰고 나가요. 그러면 부동산 값은 폭락하겠죠. 중국 애들이 샀던 부동산. 그거 우리나라 부자들이 가져가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 부자보다 한국 부자가 낫죠.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안 돼. 절대 중국한테는 줄 수 없어요. 다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소급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매입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의 제주도 신화건설했던 땅들 다 국고 환수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은 제가 예전에 방송한 거 있죠? 제주도 개발 계획.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개발하면 돼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적 이민제도. 이민은 받아야 됩니다. 이민은 받아야 되는데 중국인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대화형입니다. 안 돼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보다도 실크로드에 연안한 국가들, 전략적 동맹관계가 가능한 나라들, 베트남 이런 나라 다 환영해요. 하지만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들을 왜 받아들여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재미교포, 미국 욕하면서 미국 사는 놈들이에요. 나 그런 놈들이 제일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런 놈들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욕하는 중국 사람들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중국 싫다고 떠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들어서 담을 쪽쪽 빨아먹어서 먹고 살면서 왜 우리나라를 욕해? 자기를 한국에 쫓겨나게 한 중국을 욕해야지. 어? 그걸 받아줬더니 이게 은혜도 모르고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잖아. 예. 제주도도 이렇게 보고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많대요, 지금. 외국인. 186만 명이랍니다. 자, 186만 명인데 이 자유한국당의 빙시 같은 김성태 의원이 애 낳으면 2천만 명 준다고? 누가 애 낳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낳지. 얘네들이 초기 정착 자금이 필요한데 2천만 원 꽤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 돈 받으려고 애 낳으면 어쩔게요. 여러분들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 돈 준다 그러면 애 빵빵 낳습니다. 2천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애 뒤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2천만 원 받으면 된 거 아니야. 5명 만나면 1억이에요. 애는 어떻게 하면 돼? 뭐 먹던 장기 매매를 하든 입양을 보내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걔들 그 짓 잘하잖아요. 뭐가 문제돼요,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뭐 인종차별적 발언하는 겁니까? 했어요. 어쩌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 지들이. 주도적으로. 지들이 지들 민족을 죽인다니까. 네. 이렇게 돼가면은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중국에 유학가에서 중국인들의 사고방식만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씻습니다. 어떻게든 중국을 닮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도. 중국인들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중국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 같으면 그렇게 해버려요. 중국의 검은 아이들 많잖아요. 중국의 검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여자입니다. 왜? 아들만 등록하려 하기 때문에. 남아선언 사상 때문에. 그래서 남아도는 중국의 검은 여자 아이들이 무진장 많아요. 한국에 미리국 시킨 다음에 애빵빵 까지르면 되지.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여자가 뒤지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어차피 검은 아이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못 하시죠? 저는 합니다. 전 중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의 사고방식을 읽는다고요. 그래서 중국을 유사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비율을 보라는 거예요. 비율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인구 증가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엉뚱한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왔네 여기. 임신 200만 원, 출산 2천만 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딱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이거 외국인적으로 가는 법이에요. 특히 중국인. 우리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얘네들을 위한 법이에요. 얘네들을 위한 법. 어휴 막 시끄럽게 하네. 빨리 가야겠다. 민주당 포퓰리즘과는 다르다. 다르죠? 왜? 민주당 포퓰리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고 얘네들 포퓰리즘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다르긴 다르죠. 개새끼들. 응? 그래서 이렇게 실크로드를 앞으로 연결해야 되는 국가의 외국인들 위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네. 전략적으로 받아야 돼. 외국인도 전략적으로. 이런 애들을 받아들여야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한국에서 빡시게 일을 해봐야 얘들이 자기 나라 돌아갔을 때 우리가 여기에 공장을 지어서 일을 시켜도 군말 없이 일을 해요. 한국식 기준으로. 네? 그런 거 해외 법인 세운 사람들 많이 겪는다고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물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해외 법인을 세우고 해외 생산 기지 공장을 세우는 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거를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자 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라던가 그 다음에 그 노동부랑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 나갈 때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이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측에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또 채용하라고 명단을 제공해 줘야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친한파가 될 거 아닙니까? 한국말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려면 반드시 한국어 시험 통과해야 될 것. 한국어 못하면서 있게 되면 언어의 장벽이 생기니까 차이나타운 같은 이상한 거 세웁니다. 자기끼리 몰려 살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말이 통하게 만들어버리면 된다니까. 안 되면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상속세 감세해야 됩니다. 이거.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부채는 늘어나고 인구는 고령화돼요. 그렇죠? 여기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니까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부채가 있어요. 부모님도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 돌아가시는 순간 상속세 빚이 되거든요. 나도 주택자금 빚이 있어요. 중산층이 부모님이 죽는 순간 하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이 앞으로 발생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은 못해도 현 상태라도 유지하려면요. 세금 문제 지금 이제 손 대야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선진국에선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진국에서 상속세 안 받지 않습니까? 제로인데도 많아요. 왜? 거기도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가 와서 이 문제에 당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얘기하니까 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 또 부자만을 위한 개소리 한다 어쩌고. 그게 아니라 네 같은 거 다른 생각 아이디어 내보라는 거예요. 너 뭐 좋은 생각 있어? 비판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보라는 거예요. 없잖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공통의 문제예요. 가계 다출에 부자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빚더미 앉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해야 세금이라도 제대로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금을 내야 국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예?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그냥 요거만 보고 이게 세금을 안 걷겠대 이 개새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재원 어떻게 마련할래?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면서 자꾸 지도자를 모습을 보이는 거 하지 마. 이제 뽑지도 마십시오. 아까도 제가 여자 보여드렸죠. 군복무 줄여준다고 뽑는 젊은 남자는 병신인 겁니다. 여자들 페미니즘 얘기한다고 뽑는 여자들도 병신인 거예요. 예? 세금 깎아준다고 뽑는 그 사람들도 병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나지. 예? 싫은 얘기도 해야 돼요. 싫은 얘기도. 그리고 싫은 거라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왜? 같이 사는 사회니까. 싱가포르 갔다 제로지 않습니까? 책 이건 내가 지금도 계속 해요. 이걸 계속 하는데 이건 뭐냐? 여태까지 역사가는 그냥 우리가 왕년에 잘났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나라 좌파우파 간에 맨날 이념 논쟁이에요. 어? 이승만 개새끼, 박정희 개새끼 뭐 이런 얘기하거나 뭐 김구는 위대하다 어쩌 이런 얘기하고 맨날 이거 이념 전쟁이었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 뭐 그거에서 뭐 나아지는 게 있어요? 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역사를 배우려면은 최소한 중국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중국을 욕하지만 중국에서 평가하는 거는 동북공정이에요. 참 잘한다예요. 왜 쟤네들처럼 우리는 못할까예요? 에?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야지. 어? 중국 애들 봐요. 개족보 그냥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발만 담갔다가 가면 그냥 다 중국 땅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중국인이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이런 놈들이라고. 한국에서 뭐만 얘기했다면 막 저거 막 유사 역사 미친놈들이지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진짜 그 나를 비난할 용기 저같이 학연혈연 지연이 없는 사람을 비난할 용기를 갖고 있으면 거대한 조직과 인물을 가진 저 중국 역사학자는 비판해봐. 그거예요. 너 양심적이라며 너 용감하다며 그 용기를 갖고 저쪽 비판해봐 이거야. 입 싹 다물죠. 그게 비겁함이에요. 예? 비판 용기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그런 놈들이 바글바글하죠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소위 양심적 지식인 뭐 진리를 말하는 개소리죠 다 그게. 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 문제도 지금 실크로드를 바라보고 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중앙아시아 애들의 정서가 동양인의 정서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안타깝게도 저기도 학연혈연지연 존나 따집니다. 우리는 학연혈연지연을 탈피해야겠지만 외국을 학연혈연지연 탈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정간섭이니까. 그냥 이용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이용만 하겠어요? 우리도 남이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네. 역사의 지평 넓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이거 하려고 하니까 또 막 족보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남인데 어쩌죠. 그런 개족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해서 그런 게 어디 있으니까. 대한민국 족보의 70%가 가짜라 그러는데 예? 맨날 물어보면 다 양반의 자손이래요. 예? 도대체 우리나라 쌍놈은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필요 없어요. 제가 얘는 쿠리타랭가 원이라고요. 그냥 형제면 됐지 뭐 형 아우 왜 따지자는 거야 도대체. 형제로 끝내라고요 그냥. 부모 따지지도 말라고.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우리 자꾸 부모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형제 나라로 끝내세요 그냥. 그래야 좋은 분위기가 되고 좋게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국을 따먹어야 되는데 일본을 건드려서 일본이 우리 뒷담화치게 하면 되겠어요? 예? 힘은 한쪽으로 쏠리게끔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지만 먹어보십시오. 일본은 우리를 형님으로 부르고 부모로 따릅니다. 예? 그래서 이 역사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려면은 개인이 안 돼요.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이 해야 돼요. 문재인 이거 좌파들 특히 제가 제야 역사 쪽 사람들 많이 교류했는데 문재인 정권 되면 친일사학자들 다 쫓아내고 어디 고구려 역사 부활시키게 되더니 어떻게 가야사는 복원을 시키면서 왜 고구려는 안 합니까? 에? 어떻게 된 거야? 에? 할 생각이 없죠? 친중파라니까요. 친중파. 안 한다니까 그러네. 제야사학계들도 시컵했죠 이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가야사라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에? 고구려사 해야지. 안 한다니까요.
대통령이 가서 해야 돼요. 대통령이. 얘네들을 저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쟤네들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여긴 경제교류예요. 제일 큰 거 경제교류입니다. 경제교류. 우리는 석유가 있고 사람이 없어. 저쪽은 석유 없는데 사람이 득실거려. 우리 서로 맞교환하자예요. 근데 무서워. 러시아 놈들도 무섭고 미국 놈들도 무섭고 다 무서워. 왜? 과거 제국주의 열강에 공포가 있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 우리끼리밖에 믿을 수가 없잖아.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일종의 중앙아시아식 우리 민족끼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랑 같은 동질성을 갖췄다 생각하는 애들끼리는 특혜를 줍니다. 근데 외국인한테는 박해를 가해요. 온갖 딴지를 걸고 막 세금 문제서부터 서류 딴지를 걸면서 괴롭혀요.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라는 소리야 결국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안 당하려면. 우리도 한 형제라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개인이 하면 안 돼요. 왜? 하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해야 된다니까. 여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헝가리, 루마니아 등등의 대통령들이 가서 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끼리 합의를 봐야 그 역사관이 일관되게 갈 테니까. 한 학자의 개인의 역사관이 아니라. 왜 안 합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런 거. 어? 아, 이거 몇 번을 얘기했는데. 민주당 걔들 대통령 문재인 정권 되기 이전부터 나랑 교류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닌데 왜 안 해? 내가 이거 다 얘기하고 누구를 컨택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왜 못할까? 의지가 없는 거죠.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식이 없다 보니까 경제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국제관계, 즉 외교를 못하면 경제를 망친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외교 망치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 이제 뼈저리게 통감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또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경제가 망한다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CIO는 역사학자를 뽑는다는 거? 역사 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역사가 돈이 안 되고 그저 명분 싸움하는 데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는 돈이 됩니다. 어느 나라가 왜 저 나라를 침략했으며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사이가 안 좋고 어느 나라가 왜 싸웠는가? 아, 이거 돈 때문에 싸웠는가? 자원 때문에 싸웠는가? 이런 게 다 정보라고요. 이거 알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이기 좋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당연히 역사학자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개판으로 배우고 전혀 역사를 배워서 정책이 됐던 경제정책이 됐던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인식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도 뭘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제스처해야 될지 개념이 없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가서 베트남 전쟁에 사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도 됩니다. 이게 이기주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로남불이라니까 국제관계는. 아, 물론 이제 2차 대전전 위안부 문제 사과의 방법은 좌파의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저런 식의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방식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모든 그거는 그 국익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메커니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가 모르면 그런 사람 옆에 두기라도 해야지. 어? 그런 놈들이 없으니까 맨날 그 프롤레타리 역사관만 갖고 있는 놈들이 주변에 드글드글 거리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역사관을 가지니까 지금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졌다면 북한을 이렇게 퍼주면서 한국 경제가 무너지겠어요? 이것도 잘못된 역사관 때문이라니까. 잘못된 역사관이 결국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관이 중요하다고 얘가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나와야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돼야 되느냐? 몰라요. 아직까지는. 아니. 저를 죽이려 하지 마시고. 다음번 해야 될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들이 있어요. 한미동맹 해야 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되는 미국 무기 체계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저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미국하고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경제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중국 경제를 좆되게 만드는 게 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동맹 매우 중요하다요.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남북 통일을 해야 경제 통일 기반의 자금이 마련된다예요. 지금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거를 하면서 통일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개성공단이 개발되고 북한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철도가 뚫리면서 유라시아가 뚫리는 겁니다. 그 뚫렸을 때 그 뚫린 길을 따라서 교류를 할 때 역사관이 바뀌어야 유라시아 국민들과 공동된 역사 인식을 가지면서 가야 우리가 유라시아 실크로드에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물렸는 거예요. 이게 3차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그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늘려야 된다. 여자 보육원 가서 의무복무해라. 싫은 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사진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 지금은 매우 위험해요. 한국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을 놓고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만약에 중국이 함경도를 먹으면 미국의 패권이 흔들립니다. 한반도 필요 없어요. 함경도 먹으면 미국의 패권이 흔들려요. 진다는 게 아니에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많이 미국이 힘들어져요. 한반도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세계의 패권의 지도가 크게 변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주인이 돼서 그 헤게모니를 유지하려 들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중국과 미국을 다 두렵게 바라볼 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쪽 편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교 근공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미국하고 교류하는 게 가장 좋고 왜? 걔들은 아메리칸 타운을 안 만드니까. 그래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남북통일에 대한 경제 부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한 국익의 바탕이에요. 뭐 제가 뭐 미국 애들이 뭐 힘이 세니까 뭐 초콜릿이 좋아서 이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금전적으로 우리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유리해지고. 그리고 우리 이웃 국가가 강해져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남이 성공하는 꼴을 못 봐서 다리 잡아당기는 더러운 근성. 우리 안 대표가 얘기하는 그 전라도 근성 얘기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중국한테 쏟아부으세요. 중국한테. 왜 같은 민족끼리 그래?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언젠간 나올 거라 봐요.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고 3년 뒤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답도 다 얘기해 주잖아요. 베끼면 되잖아요. 친중 정치 하지 말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번 대통령은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 나와야 됩니다. 조져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같은 얘기가 많이 반복돼 나왔어요. 예전에 했던 강의 내용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식.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내세우면 되는 겁니다. 원래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 우파 사람들 근성 속엔 주군, 충성, 웃기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 저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상하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봉건주의적 사고방식 버리십시오. 여러분 국민이에요. 백성이 아니라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대통령이랑 맞먹을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후보가 없으면은 후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구를.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왜 못하냐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똥탕을 치고 또 실망하고 또 사람 찾고 또 실망하고 또 사람 찾고. 근데 그 사람을 찾는 기준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학연혈연 지연이에요. 그러니 안 나올 수밖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는 루저들의 모임으로 생긴 겁니다. 아세요? 미국은 루저들의 나라예요. 영국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능력은 있는데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애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럽연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못 이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학연혈연지는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학연혈연을 벗어난 나라는 현재까지도 미국이 유일해요. 물론 미국도 생기고 있어요. 지금.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배제를 합니다.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학연, 혈연, 지연으로 사람을 뽑는 숫자보다는 일반 사람 북둘정 다수에서 뽑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야 더 좋은 사람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여전히 학연, 혈연, 지연이 들어가 있어요. 국회의원 뽑을 때에도 어느 대학 나왔어. 뭐 할 때도 어디 출신 이런 거 본다고. 말로는. 그리고 본인들이 그 학연, 혈연, 지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도자 뽑을 때는 또 글로 가요. 거지 같은 근성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예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18세기 봉건 시대적 사고방식이 쏘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신뢰관계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죠. 충성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신뢰와 충성의 차이는 상하관계가 있냐 없냐입니다. 그렇죠? 신뢰관계는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신뢰관계를 가지면 돼요. 충성심 안 가져도 돼요. 왜 주군입니까? 대통령이지. 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이 좌파 우파에 동일하게 있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하관계를 가지니까 학력 위주, 그 다음에 그 가문 위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습성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심리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십시오. 그러면은 사람은 보이게 되고 나타나게 되세요. 능력 위주로 가야 돼요. 능력 위주. 말로는 늘 얘기하면서도 하지 않는 능력 위주. 그걸 하면은 되고 2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2년 동안 부동층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동층을 흡수하기에 저희는 너무 적어요. 지금 저랑 안정환 대표 둘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람은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 멤버 중에 정치인되면 좋죠. 부족해요, 근데. 너무 부족해. 왜? 아니 그 다수당이 되려면 적어도 몇백 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예? 몇백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몇백 명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학연, 혈연, 지연을 떠나서 뜻을 같이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뜻을 같이 해도 능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해서 같이 모여서 조합이 이루어져야 이 사람들이 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저희에겐 지금 2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쪽으로 와줘야 돼요. 이쪽으로. 왜? 자꾸 여러분들이 학연 지연을 따진다고 저쪽을 바라봐주면 쟤들은 방법을 안 바꿀 거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5,000명입니다. 날라갔으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5,000명이지만은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내용, 국제관계에 대한 전략, 지금 웬만한 매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전략, 우리 쪽에서 정치인 나와도 좋다고 했잖아요. 안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중이 주목해주기 시작하면 쟤네들은 안 바꿀 수 없게 돼요. 물론 바꾸고 나서도 절대 제 이름은 얘기 안 할 겁니다. 그죠? 예. 왜? 그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 바뀌는 거예요. 전략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 본인이 직접 바꿀 필요는 없어요.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결론은. 그래서 이 분위기가 자꾸 그런 식으로 바뀌는 분위기로 가면 저쪽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강요해야 되는 거예요. 강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인기를 많이 실어주면 실어줄수록 자유한국당은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서 변화를 요구한다면 절대 안 변해요. 왜? 사람 수 확보됐잖아. 뭐가 부족해? 그 다음부터는 정당 정치하기 시작하죠. 인기를 잃어야 돼요. 그리고 인기를 잃고 우리 쪽으로 몰려서 우리가 당이 생긴다면 우리가 잡아먹으면 되는 것이고 플랜 A. 플랜 B는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고 위기감을 느끼고 걔들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면 되는 거라니까. 누가 먼저 바뀌느냐의 싸움이 벌어지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내가 바꿔서 잡아먹느냐, 지들이 바꿔서 우리를 잡아먹느냐 상관없어요. 저희 소화 못 시킵니다. 어쨌든 간에 바뀌면 된다예요. 그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혁신한다고 바꾼다고 뭐 잘리고 난리 났죠?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를 자꾸 국민들이 이 사이버전을 통해서 확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 통합해야 되고 그거는 안정권 대표가 해야 되는 몫이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저도 계속 바깥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고 앞으로 태극기 부대도 반중친미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꼭 하십시오. 반중친미 안 하고 경제성장 못 한다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딱 끝나고 뭐부터 했어요? 중국 조직이 들어갔죠?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